시험에 이제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거의 해마다 물어보는 내용들. 우리 전 시간에 했던 학문적인 성격 있죠? 이거는 5년에 한 번꼴로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요것들은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인 부동산이 뭐냐?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의 이해다. 여기서는 자, 부동산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요걸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재산을요 부동산이다. 그럼 뭐예요? 토지나 건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그럴 경우는 그전에는 토지, 건물 이런 거 아니냐, 뭐 무슨 할 말이 뭐가 많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어떤 젊은 학도로서 학도는 맞는데 젊은 자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늙은 학도, 이거 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학도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어중간한 학도로서 그 부동산학이 뭐냐 그러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대답하면 좀 없어 보이죠? 그래야 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34페이지 보시니까 이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 이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항상 복합적. 여기 볼게요. 이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개념을 내릴 때도 복합, 다시. 자, 이 개념을 정의할 때도 항상 세 가지 측면이죠. 법, 경기,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복합 개념의 뭐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 세 가지 이렇게 자, 딱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 항상 법, 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률적, 얘는요 경제적, 기술적. 자, 요거는요 법률적 측면에서 한번 개념을 내려볼 수 있고, 요거는요 경제적 측면, 얘는요 기술적 측면, 이렇게 내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정의하는데도 그냥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이죠. 여기서 한번 바라보면서 개념을 내려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기술적 측면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 그리고 요거는요 경제적 측면은 가치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도 이거는 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정의할 때도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만 저 부동산 되게 화려하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잘 지어졌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면의 모습이죠.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은 부동산이 뚝뚝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내면의 모습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요 법률적 측면에서 어떤 규제가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본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부동산 이런 거다 하고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판단할 때도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겉모습만 보고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하니까 저 여자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 그분의 어떤 내면의 모습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아주 더럽게 없는 겁니다. 아주 그냥 뭐 남자한테 등쳐먹고 다니,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다양한 그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 여자분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 여자분은 아무래도 지구에서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법률적 개념을 이제 그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두 놈은 대가리만 기하시면 돼요. 뭐만 기하라고요? 대가리.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대가리. 항상 우리 그 공부는요, 그 시험 위주로 자꾸 접근하셔야 돼요. 자꾸 대학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자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쓸데없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는 다양히 하는데 그거는 재미삼아 하는 거고 항상 어디에다가 접근하라고요? 시험 쪽에 접근하셔야 돼요. 시험 알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책 같은 걸 보는 것도 아주 좋지만 책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너무 잡다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못 풀어요. 문제 못 풉니다. 문제 들이밀면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3월 이전에 유학집 나누실 거니까 그 학습 노트 나눌 거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책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것좀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학습 노트를 주교재 그리고 요거는요 부교재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딱딱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빠른 공부 방식입니다. 이거 위주로 해서 나중에 요약집을 정리하겠다 이러면 너무 늦습니다. 늦어요. 일단은 노트 위로 정리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걸 찾아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자꾸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시험에서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고요? 대가리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부동산 하나의 뭐 자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요, 자, 자연 뭐 공간이다. 공간, 그 다음에요 위치이다, 그 다음에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자산이다, 그 다음에요 자본이다, 그 다음에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소비재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환경이 뭐 하는 거예요? 상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할 때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뭘 답하면 돼요? 공간 딱 답하면 돼요. 기출문제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세히 이런 거 막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히 말 뜻만 가볍게 확인할게요. 먼저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은 것을요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한테 토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토지를 준 거예요?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를 포함하는 자연을 우리한테 선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자연을 기초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는 하나의 자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그래 스무고개 하듯이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거다, 저쪽에서 볼 때는요 요거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일단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고 아래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뭘 소유한다고요? 공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의 뭐라고요? 공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예컨대 어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땅들은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얘네들은 가격도 좋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특정 위치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있겠네요. 위치가 곧 그 부동산의 주의라든가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환경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마다 독특한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습니다.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요 아파트촌이고 어떤 지역 가면 이제 무당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 무당들 있잖아요. 거기 점하는 분들. 그럼 이런 지역은요 무당촌이다. 무슨 촌이라고요? 무당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이제 모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요 지역적인 특색이 모텔촌 아닙니까? 모텔촌이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부동산은 모텔촌이라는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들이죠. 모텔촌이라는 걸 구성하는 하나의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요거는 그 회계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자산, 자본하면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다. 자, 옛날에 이제 대차대조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셜 포지션. 파이낸셜 뭐라고요? 포지션 해갖고
자, 요거는 이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요걸 차변이라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요? 대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오른쪽에다가는 자금의 조달 측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뭘 기록해요? 자금의 운용 측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금의 조달. 이쪽은요, 자금의 운용. 예를 들어서 이건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오토바이 매매상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오토바이 매매상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1,000원을 빌려야 되고 내 돈도 좀 투입해야 되죠? 은행 돈만 갖고 하기 힘들죠? 내 돈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돈도 있어야 은행에서 돈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돈은 2,000원을 투입해서 총 현금은 얼마를 조달한 거예요? 3,000원 조달한 거죠? 요게 이제 1월 1일 날 장사 시작했다. 그러면 요게 바로 1월 1일 날짜에 이거를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무슨 표라고요? 재무상태표. 그러면 일단 이제 오토바이 장사하려면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죠? 건물 하나 구해서 현금을 1,000원 빼서 이제 건물 하나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건물 1,000원짜리 구입했으니까 요거는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000원 뺐죠? 얼마 남았어요? 2,000원 남았네요. 그래서 2,000원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매매상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토바이 필요하죠? 이거 상품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품.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걸 상품이다. 상품을 1,000원어치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금 금고에서도 1,000원 빠져나갔죠? 그럼 1,000원 나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 여기서 이 전체 중에 이 빚을 뺀 거를 내 돈이라는 겁니다. 전체 중에 뭘 뺀 거라고요? 빚을 뺀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사해서 번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현금 조달해서 그냥 건물 구입하고 그다음 상품 구입한 게 다 아닙니까? 드디어 7월 6일 날 상품 이걸 모두를 1,500원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 받고 팔았어요? 1,500원. 그럼 상품 다 팔았으니까 없어졌죠? 그 대신 우리 금고에 1,500원 들어왔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됐어요? 2,500원이 됐네요.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빚을 빼니까 이거 얼마가 됐어요? 2,500원 됐죠? 여기 500원, 요걸 당기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뭔 순이익이라고요? 다. 이렇게 해서 여기 거래가 끝났다. 그러면 요게 12월 31일자에 이거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식회계다 해줍니다. 무슨 회계라고요? 복식회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분기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요거를 제 재산의 운영 상태를 쭉 기록해 놓은 거죠. 이거를 싸잡아서 이거를 자산해 줍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자산 자본하면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갚을 돈을 뭐라 하면 부채라 하는 겁니다. 무슨 뭐라고요? 부채. 그래서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 있죠? 요거를 이거를 자본해 줍니다. 회계학에서는요, 자본이라는 겁니다. 이 자본에는 애초에 투자한 돈도 있지만 장사해서 번 돈이죠. 요것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본에는 투자한 돈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번 돈도 있는 겁니다. 이걸 나눠주면 이게 없어지겠죠?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때 이건 은행에서 빌리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내 돈 그냥 투입하면 되죠.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이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때 현금으로 이게 투자하는 걸요, 현금 출자한다 해줍니다. 뭘 출자한다고요? 현금 출자한다. 근데 토지 같은 걸로 출자할 수도 있거든요. 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물 출자한다 해줍니다. 뭔 출자라고요? 현물 출자. 그러면 얘는 현금 대신 뭘로 받은 거예요? 토지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 미천을 뭘로 받은 거예요? 토지로 받은 거죠. 이때는 자본이다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본. 그리고 이 토지를 가지고 공장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토지를. 이때는 이걸요, 자산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사업 미천을 강조할 때는 자본, 사업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자산이다 해줍니다. 나는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는데 이런 걸 이제 복식북이라는 겁니다. 복식회계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동네에서 아파트 중개를 하게 되면 이런 거 몰라 됩니다. 몰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중개 법인 같은 거 운영하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면 요거를 전부 다 복식회계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식회계.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산 규모가
자, 이게 자산 아닙니까? 자산 규모가 500억이 넘어간다. 그럴 경우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들한테 감사도 맡아야 됩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그 법인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그냥 아파트 그 중개만 하지 않고 크게 운영할 수 있죠? 막 상가 같은 거 거래하게 되면 이러면 이거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상고라든가 이게 상업계 대학교 나온 사람 시켜도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흘러가는 거를. 우리는 이 언어를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근데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개정 과목이라는 걸 가지고 뭐라고요? 회계라는 걸 가지고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회계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회계 돈이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려면 이것도 좀 나중에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잖아요? 돌아가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어떤 그 건설사가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지으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 자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이렇게 합니다. 말이 길어요, 안 길어요? 말이 기니까 이거를요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우리 수업 끝나고 가면은 집에 가셔서 주택에서 요거를 살고 있는 거죠. 주택을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소비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쓰다 보면 버려야 되죠. 저는 버려야 될까 엄마가 몽땅 되면 버려야 되죠. 이걸요 단용 소비재 줍니다. 짧게 쓰고 버리는 걸요 단용 소비재. 근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쓰다 버리나요? 일주일 다 쓰다 버리시려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약간 돈 조금만 드리고 또 받을 테니까 그냥 안 버려도 됩니다.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잠깐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죠. 40년, 50년 이걸요 내구성 있는 소비재라는 겁니다. 자, 내구라는 게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걸요 내구성 있는 소비다. 어쨌거나 소비재는 소비재죠. 근데 우리 토지는 그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거기다 투입한다 이럴 때는요 생산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끝나고 길거리 같은 데 걸어 다니죠. 이 길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 같은 것도 우리가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우리 부동산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한대요. 아파트 토지 이런 거 거래되죠. 이런 측면에서는 상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품이다.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 다른 거는 시험에 나올 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다만 여기 공간과 관련돼서 어디 갔어요? 이 공간과 관련돼서 35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니까 박스 하나 있죠?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오긴 힘들고 지문에 이제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 정도 아니면 두 개 정도가 끼어들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정리해 볼게요. 35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해갖고 우리나라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내가 일단에 그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을 단순히 집 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면 상하에 소유권이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근데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지상 몇 미터냐, 지하 몇 미터냐 딱딱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상하에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 지역지구제라든가 관행, 관습 이런 걸 따라서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이게 정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게 지구의 중심.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와, 부럽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한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와, 부럽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너무 그렇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땅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어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 지표상의 공간, 요걸요, 수평 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연장되는 공간, 이걸요,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요, 지중 공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를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소유권의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지표권 해줄게요. 무슨 권리라고요? 지표권. 지표권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면 이 정도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요, 공중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할 때는 별 말이 없으면 그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쪽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사적 공중권 해줄게요. 사적. 그럼 얘는요, 자, 공적 공중권이라고 해서 이거는요, 국민 모두가 보유하고 소유하고 아니면 국가가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적 공중권이라는 겁니다. 공적 공중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요, 지하권 해줍니다. 이것도 이쪽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사적 지하권 이렇게 해줄게요. 사적 지하권. 요건 뭐예요? 공적 지하권이라는 겁니다. 공적 지하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들을 조금 세세히 알아볼게요. 어떤 권리들이 있나? 내가 이제 요 땅을 갖고 있다. 요 땅을 갖고 있으면 어떤 권리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이 농지라면 농사 지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네요. 자, 이따가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는 하나밖에 없으면 두 개밖에 없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상하에 미친다. 그거하고 조금 더 한마디 더 얘기할 겁니다. 그것만 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작물을 경작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저수지 같은 데서 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이걸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됩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 사적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당연히 여기까지 뭘요? 건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공중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중시설. 예, 층스럽게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지하까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하시설. 그러니까 층스럽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층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아니면요 자갈이라든가 또 뭐가 있겠어요? 암석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속에 있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다 누구 소유라고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땅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하수도 있을 수가 있네요. 땅 속에 물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다, 매장돼 있다. 그럼 이것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땅 속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서 생수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수. 근데 만약에 이게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온천수다. 온천수도 지하수는 지하수 아닙니까? 온천수. 그러면 온천수도 지하수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 땅을 갖고 있다면 이게 누구 거예요? 이 온천수라면 갑 겁니다. 누구 거예요? 갑 거. 근데 문제는 온천수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개발했다가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개발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의 특별법이 이제 온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게 개발할 수도 있고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거나 물은 누구 거예요? 갑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콜라 먹고 나면 뭐가 생겨요? 빨대 있잖아, 빨대. 이 빨대를 여기다 사정없이 꽂는 겁니다. 꽂아서 물을 빼서 혼자 마시든지 목욕하든지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물은 누구 거라고요? 개인의 소유인정 해준다. 예,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뭐의 일부라고요?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인정 해줘요. 이렇게. 다만 자, 땅속에 뭐가 있냐면 땅속에 미채굴된 광물이 배장돼 있다. 자, 그러니까 내 땅속에 뭐가 있냐면 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막 매장돼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은 이 그 국익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국가의 부와 관련되는 거예요. 국가의 부.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천연자원이 풍부해요? 안 풍부해요? 풍부한 나라고. 어떤 나라가요? 가난한 나라다. 그러면 천원자원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 그죠? 국유로 하는 겁니다. 국가 소유를요, 국유. 개인의 소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광물을 자기 땅 밑에 이제 뭐가요? 이 금 같은 게 매장돼 있다고 해서 그걸 캐내잖아요. 그럼 절도입니다. 절도. 아, 누구 거 이거? 국가 거라고 했잖아요. 국가 걸 막 빼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도에 절도. 절도범으로 구속됩니다. 구속돼요. 물론 안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걸리면요 구속되는 겁니다. 국가 소유니까 함부로 캐내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 해주는데 이 광업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광산업을 통해서 이 광물을 캐내고 싶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사야 돼요. 이걸 나중에 뭐 출원에 의한 원시 취득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광업권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캐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아, 광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 이렇게. 요거 저 가끔 지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건물을 딱 지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방송국의 전파를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지었으니까. 아니면요,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의 발착이라든가 전파라든가 항공기의 통행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공적 공중권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다고요? 두루뭉실하게 그 추상적으로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다른 건 뭐 안 해도 됩니다. 어디냐면요, 한 장 넘겨볼게요. 36페이지 맨 아래에 자, 내용 플러스 바로 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찾으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중간에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좀 알고 계시고, 물론 다른 나라 인정하는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소유권이 미친다.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시골 같은 데는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죠.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분쟁의 소지가 여전합니다. 분쟁의 소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민법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한계 심도라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하세요. 한계 심도. 그래서 예를 들어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하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만약 지하철을 뚫게 되면 어디서 뚫어야 돼요? 여기서 뚫어야 됩니다. 원래 여기서. 근데 만약 여기서 뚫었다. 여기서 뚫게 되면 내 소유권을 침해한 거 아니야?
지금 했어, 안 했어요?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보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든가 아니면 얘들이 요 정도만큼을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뭐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넘겨볼게.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뭐 지금부터 막 어떻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히 자, 요거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공자 사법시험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자의 환희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공자의 환이라는 게 건강 상태를 얘기합니다. 건강 상태를요 유식하게 환위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환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공자의 환희를 기술하시오. 이건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자, 경기도 김포가 왜 나옵니까? 경기도에 삼본에 갔더니 공자의 환희를 기술하시오.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안양 옆에 가면 삼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 지금 막 구도시가 됐지만 예전엔 신도시였습니다.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 생소한 뭐가 있다고요?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쳐다보면 눈도장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는 자세히 안 물어보고 지문에 하나 끼어든다면 요 정도 하나 끼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법률적 개념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별도로.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디를 보냐면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딱 중간에 일단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다 칠판에 일단 설명한 다음에 잠깐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게요.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항상 협의하면요 좁은 의미 이걸 얘기합니다. 광의는요 넓은 의미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광의를 협의는 요만한 거죠. 광의는 이렇게 넓은 개념입니다. 협의. 그 다음에 이건 광의인데 그러면 광의를 얘기할 때는 협의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할 때 요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협의 광의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는요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걸요,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당연히 민법에 따른 부동산이 포함되면서 여기다가 타 법에 따라서, 자,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요, 타 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뭐처럼요? 부동산처럼. 이게 이제 본질적 의미의 부동산이고 때로는요 부동산 활동하면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이렇게 우리 민법에 따르면 어디 갔어요? 자 토지와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위에 있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 자, 정착물은 그냥 그야말로 딱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딱 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시설물 같은 거를요, 건물 해줍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건물은요, 이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갖추고 있는 시설물이 있죠. 이걸 건물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건물이 하고요.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걸 다 건물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네들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 아파트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판자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항구적으로 붙어 있기는 어렵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동산이죠. 간주하고 이런 얘기 해볼게요. 그 서커스산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 서커스 하려면 건물 같은 거 비슷한 거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는데 얘네들은 항구적으로 거기서 붙어 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커스 그 공연 끝나면 또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용되기는 곤란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뭐예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에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하세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거는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도 얼마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담장 아니면 축대 같은 거, 자 도로 위에 있는 포장, 도로 아스팔트 이런 것들, 도로 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육교라든가 아니면요 뭐 지하도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우물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국어라는 것은 뭐냐면 용수라든가 하수 있죠. 이런 걸 위해서 인공적인 수로라든가 자연의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공의 수로라든가 자연적인 수로 이런 거를요 국어해 주는 겁니다. 이때 자 그 또랑 같은 거 있잖아요. 또랑 같은 거를 그 수로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시멘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국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따가 한번 잠깐 하기로 하고, 이거 외에도 나무들의 집단 요걸요 수목해 줍니다.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을요 수목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무들 계속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들 계속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들을 통해서 경치도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 자꾸 쳐다보면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들을 통해서 이 수질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맑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이거를 부동산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정도를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이 정도를요, 부동산.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살점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붙이지 마요. 붙이지 말라면 안 붙이는데, 그런다고 또 안 붙일 사람도 아니고, 어쨌거나, 자, 지금부터, 자, 이런 거를 정착물 해주는데, 이 정착물 중에 어떤 거는 토지하고는 독립된 정착물이다. 토지하고 독립된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얘는 별도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부동산. 별도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걔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독립된. 그래서 우리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땅도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건물도 딱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도 딱 갖고 있는데, 자, 얘와 얘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별도의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만, 자, 이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아니면요, 건물만 타인에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그죠? 독립된.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공시한다. 이런 얘기는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리는데, 내가 만약에, 자, 그 가방을 하나 샀다. 그럼 내 거라는 사실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점유를 요한다 해줍니다.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요, 점유를 요한다. 근데 내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하나 구입했는데,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을, 제주도에 있는 땅을 들고 올 수 있나요? 가방에다 넣을 수 있어요? 백백에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거기다 넣을 수는 없는 거죠? 흙은 넣을 수 있지만 토지 자체를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네. 내 거는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공적 장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장부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걸 등기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등기한다. 그러면
부동산도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등기부가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는 땅은 갑고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부 한 장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따로따로 공시할 거 아닙니까? 뭔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볼게요. 이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이제 거래하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2개 이상의 물건이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걸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복합부동산이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걸요 복합부동산. 아니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고 했잖아요.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되잖아요. 이걸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셔요. 자, 근데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아니면 도로에 있는 껍데기만 네가 사가라 이런 경우는 있나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토지와 종속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네들만 별도로 팔 수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토지 팔 때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거지 따로 팔 수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건 독립성이 없다. 여기서 약간만 더 살점을 더 붙여볼게요. 살점. 예전에 하긴 했는데 이 나무 혹은 나무들 집단 있잖아요. 이걸 수목이라는데 수목.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이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땅이 이제 갑의 땅인데 울타리를 딱 쳐놓은 다음에 이렇게 쳐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편말을 딱 해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내 거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도 공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민법에 따르면 관습법상 이거를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관습법상 어떻다고요?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나무에다가 이름 같은 거 새겨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편말 걸어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공시 방법이에요. 공시 방법. 그래서 이거를요 명인 만두가 아닙니다. 명인 방법으로 저기 가면 명인 만두 있는데 여기 가면 명인 만두 있는데 저번 주에 제가 거기 가면 이제 그 오뎅 먹으려고 거기 시간 나서 오뎅 먹으려고 간장 좀 달라고 했더니 싫답니다. 그 아줌마가 싫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나왔네요. 얼마나 바쁘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거기 여기 가면 명인만두 있거든요. 싫대요. 고기한테 간장 찍어 먹으랬더니 간장 주세요 했더니 싫어요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 그래서 어쨌거나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면 그때는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독립성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들만 혹은 나무만 타인에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걸요 독립성이 있다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등기한 건 아니죠. 나무들의 집단만 별도로 등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등기가 돼 있어야 그것만 따로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그 은행에서 요 나무들의 집단만 혹은 나무만 담보 잡히고 돈을 못 빌립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왜냐하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타인에게 팔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거는 언제 하냐면 3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하게 되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안 나오니까
하나 시험에 맞출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서 자꾸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고,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결국은 급기야는 포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광의의 부동산 알아볼게요. 광의의 부동산은 이런 걸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포함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하고 정착물은 포함되는 겁니다. 정착물은 포함되는데, 이거는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준부동산이다. 여기서는 무슨 부동산이냐면, 준부동산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준이라는 것은 의제부동산에 주는데, 민법 이런 거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준하겠다. 그러면 애초에는 민법에 따른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부동산에 준하겠다. 이걸요, 준부동산에 줍니다. 요거는요,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를요, 준부동산에 줍니다. 그래, 요거는, 자,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은 이제 눈도장만 딱 찍으면 돼요. 눈도장만. 하나, 한번 생각할게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다. 그럼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 그냥 돈만 치르면 안 되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법,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요, 준부동산이다.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들은요,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요, 중개활동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감정평가 하듯이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감정평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듯이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저당권.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 다 합니다. 나중에 감정평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이제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잖아요. 무턱대고 들어와서 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술값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꾸 먹다 보면. 그럼 이제 뭐라는 가위바위보 합니다. 뭐래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총 합쳐봐야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티셔츠 3,000원짜리 이런 거, 속옷 같은 거는 누가 내놔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하도 오래 입어갖고 1년씩 입었으니까. 신발도 1,000원짜리 하도 막 5년째 신은 거니까 삐져나옵니다. 하도 오래 신으니까 이제 발가락도 삐져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살짝 거짓말한 거네, 이거. 어쨌든 술 먹다 보면은 술값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디서 시계 하나들은 차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나 모르겠는데 삐삐 아시나요? 삐삐. 참 대화가 안 되네. 참. 어쨌거나 삐삐 차고 막 이런 식이라 이 시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계는 어디서 구닥다리 같은 걸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역마다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당포. 거기 가서 시계를 이제 담보 잡히고 돈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풀어서 가져오세요 합니다. 아니면 반말로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걔네들은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질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돈을 갚아야 걔들이 내주는 겁니다. 시계 이런 걸요, 질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세요 그러나요? 아파트를 백백에다 넣고서 가져오라고 하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는 내가 그냥 거주하게 하면서 이거를 관념상 담보를 설정한다 해줍니다. 추상적으로 관념상,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류상. 이렇게 하는 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질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그러죠?
근데 내가 이제 운영,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데, 종업원들 월급도 못 줘갖고,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종업원들 월급 안 주고 다 나간다면 망해야 됩니다. 그래, 돈을 끌을 땐 다 끌었다는 얘기죠? 큰일 났네. 그래서 지나가다 차 끌고 가다가, 똥차가 안에서 살고 가다가,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답니다.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채업자들이 이제 보통 운영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전화를 딱 했더니, 거기는 애들이 한다는 얘기가, 자동차는 내가 써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해서 돈 빌려주겠답니다. 그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다 뭘 설정하는 거라고요?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듯이, 뭐라고요? 전부 다 저당권. 왜냐하면, 전부 다 다른 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등기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눈조장만 찍으시면 돼요. 눈조장. 자, 굴러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자, 이 물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나요? 선박. 요거는 20톤 넘어가는 것들은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됩니다. 그 이하짜리는요, 그냥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등기 대상이냐, 등록 대상이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이다 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항공기가 있네요. 이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해야 되지,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드론 아시나요? 아니면은 꼬맹이들이 막 무선 리모컨으로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이 올라타 있어야 돼요. 이런 걸요 항공기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것들을 중장비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건설기계 해줍니다. 건설기계. 이거는 다른 법에 따라서 다 등기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권이라는 게 있고 광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업권 뭐가 있다고요? 광업권. 이것도 어업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게 물이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강이 바다죠. 바다 아닙니까? 이 바다 이런 거를요. 이거는 바다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입니다. 항상 공공하면은 국가나 지자체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이 소유한다 해서 공유수면이라는 겁니다. 큰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통행이, 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소유라고요?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공공이 소유하는 수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타인이 못 들어가면서 양식업 있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양식 아니면 광어양식 하겠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막 여기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국가 거니까 국가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국가기관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권리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어업권 해줍니다. 무슨 권리라고요? 어업권. 그러니까 공유수면 내 일정 부분을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요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업권 이거 등록 자꾸 안 하고 하니까 옛날에 서산 앞바다에 태안반도가 있었는데 거기 2007년도인가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어떤 바지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조선하고 충돌한 바람에 그때 이제 거기 기름이 엄청나게 새 나갔거든요. 기억나?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때. 그래갖고서 그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거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막 등록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다에다 막 쓰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입증이 돼야 뭐 어쩌고 할 거 아닙니까? 등록해야 막 소득세 내고 하면은 그 입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다음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 어업권을 구입했으면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있죠. 이걸 내가 구입했으면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뭐냐면 뭐 공장재단이다. 아니면요 광업재단이다 해줍니다. 광업재단 이렇게. 자, 이 공장이 어디 있어요? 네,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기계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허권이라든가 영어권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등기 등록해 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따로 등록하게 되면 그 공장이 운영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잘 안 되면 은행에 돈도 못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걸 경매로 이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경매로 처리한다면 만약에 토지는 갑이 가져가고 건물은 을이 가져가고 기계는 병이 가져가고 자동차는 또라는 사람이 가져가고 특허권은 또 누가 가져가고 영어권 누가 가져가고 그러면 이권 내에 있었던 공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손익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적으로 자, 이거를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형태가 있는 재산이라든가 형태가 없는 특허권 같은 거 있죠? 싸잡아서 통째로 등기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통째로. 그렇게 된다면 통째로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통째로 구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손실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걸요 공장재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얘기입니다. 광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통째로 등기친 거 있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충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나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은 나무들의 집단은 원래는 정착물은 맞죠? 근데 독립성 인정이 돼야 한대요.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독립성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명인 방법으로 일대 공시할 때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은 안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요 법률적 용어로 임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임목. 그러니까 이때는요 다른 법에 따라서 이 갑의 땅인데 이 나무대 집단만 해당됩니다. 하나는 안 돼요. 이렇게 집단을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요 임목이라는 명칭 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별개. 그렇기 때문에 얘만 을한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만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따로 돈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임목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책은 여기다가만 집어넣기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어디다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법에 따라서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합당한 겁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몇 페이지냐면 쭉 한번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시면 잠깐만요. 자, 지금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그 책을 읽고 싶으면 읽으신데 그래서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월달 이전에 노트는 알아지죠? 그거 위주로 하고 요거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뒤쪽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던데 사이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데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75페이지 찾으셨나요? 3번 볼게요. 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맞죠? 이번에 민법상 부동산은요 토지 및 정착물 말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은요 아까 공자의 환희를 기술하시오 했죠. 그러니까 기술적 개념 부동산은 공자는 나와 있네요. 그때 공자 나와 있는데 생자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공자니까 헷갈리네요. 자, 자산 생산 요소는 뭐예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생산 요소 자산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 아닙니까? 이게 틀렸네요. 4번 해볼게요.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는 겁니다. 원래는 민법에 따르면 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자, 5번 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할 때 이걸요 복합부동산이다. 아까 토지 건물 한꺼번에 거래할 때를요 복합부동산 해줍니다. 4번 해볼게요. 다음 부동산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일단 1번에 건물은 독립성이 있죠. 그리고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요것도 독립성이 있습니다. 4번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있죠. 요것도 독립성이 있고 5번은 지금 무시하세요. 5번은 제가 3월달에 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3번 볼게요. 국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그 용수라든가 배수 목적으로 또랑 같은 데다가 그 세멘트 쳐발라서 이게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자, 이 농수로를 세멘트로 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너 농수로 있는 그 세멘트로 돼 있는 것만 사가라.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이거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뭐가 돼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유권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 혹은 권능이라 표현합니다. 2번 볼게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뭘 얘기해요? 정착물을 말합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맞는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아까 뭐라고요? 등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가 아니라 아까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다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3월 달에 이게 독립성 있는 거 없는 거를 독립성이 없는 것만 몇 개 딱 정리하시면 돼요. 독립성이 있는 것만 몇 개 딱 기억하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이런 걸 자꾸 헷갈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게 되면 문제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성이 있는 것만 몇 개만 딱 기억하시면 그냥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 사고의 폭만 약간 넓히면 돼요. 뭐라고요? 사고의 폭 이렇게 넓히고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테마는 끝났네요. 잠시만 쉬었다가 부동산의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되셨죠? 하시겠습니다.